근데 저 열었습니다. 안에 열쇠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편지지에는 10년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집에 편지를 배달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반송됐어요.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 편지를 배달한 분께 열어보지 마세요라고. 근데 저 열었습니다. 안에 열쇠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지에는 10년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냥 집배원이었는데 어쩌다 이걸 제가 열게 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달 한 통의 편지 속에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손에서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온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준. 나이 46, 근속 22년 차 집배원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남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구역을 돌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딱 하나 22년 집배원 생활 중 흔들림 없이 반복된 루틴이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같은 주소로 배달되는 흰 봉투 한 통, 발신인 없음, 수기로 적힌 주소, 수신인 이름 박선영.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 편지는 같은 우편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되돌아왔습니다. 앞면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취인 없음. 민주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뒷면 하단에 작고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배달한 분께 제발 열어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2년 집배원 생활 동안 그는 수백만 통의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지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경상남도의 작은 도시 하동시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쯤 내려가면 나오는 이 도시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큰 기업도 없고 유명한 관광지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진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떠나버리는 조용하고 낡은 소도시였습니다. 하동시 중앙우체국도 그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낡은 건물, 퇴색한 벽, 삐걱이는 나무 의자들. 하지만 이 우체국에서 22년을 버텨온 집배원 김민준에게 이 공간은 더없이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민준은 이른바 배달의 달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동시 3구역 담당 가구 수만 240여 가구. 그는 지도 없이도 모든 골목의 구조를 꿰뚫고 있었고 어느 집 우편함이 작아서 두꺼운 봉투는 문틈에 끼워야 하는지 어느 집 할머니가 매달 연금 안내 봉투를 기다리시는지까지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민준이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반드시 들어오는 그 흰 봉투. 처음 그 편지가 배달 목록에 등장했을 때 민주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집배원에게 편지란 그저 어지점에서 비지점으로 옮겨야 할 물건일 뿐이었고 세상엔 사연 많은 편지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다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드물긴 해도 발신인을 적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수신인은 박선영. 주소는 하동시 연화로 48번 길 3, 2층.
민주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은 적도 없었습니다. 배달 목록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우편함에 넣고 다음 집으로 이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집배원의 일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 편지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왔습니다. 눈이 내려도 왔고 폭우가 쏟아져도 왔습니다. 민준이 독감으로 사흘을 알아누운 달에는 대리 배달을 나간 동료가 그 편지를 배달했고 명절에 구역이 잠깐 바뀌었을 때도 다른 누군가가 그 편지를 그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그 편지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건 어느 날 문득 손가락으로 꼽다가 벌써 5년이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가볍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5년 동안 발신인도 없이 그것도 같은 주소로. 하지만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건 그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또 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그 편지는 이제 그냥 루틴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달력을 보며 이번 달도 그 편지 왔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 이상 특별한 감정이 실리지 않는 당연한 일.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올해 3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민주는 분류대에서 그 봉투를 집어들다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봉투가 평소보다 조금 두꺼웠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안에 딱딱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열쇠? 아니면 USB? 아니면 그냥 두꺼운 종이? 그는 금방 손을 거뒀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그 편지를 여느 때처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배달한 날이었다는 걸 그때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4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이 오전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왔을 때 반송 바구니 위에 흰 봉투 하나가 얹혀 있었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형태, 같은 필체로 적힌 주소. 하지만 앞면에는 처음 보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취인 없음. 민주는 잠시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그 편지가 반송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편함은 늘 비어 있었고 편지는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왔습니다. 이사를 간 걸까? 아니면 장기 여행이라도?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봉투를 처리하려다 무심코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봉투의 뒷면 하단, 풀칠 라인 바로 위에 작고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것인지 흐릿했고 글씨체는 편지 앞면의 주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문장들은 이 편지를 배달할 사람을 향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배달한 분께 이 편지를 열어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냥 태워주세요. 민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 너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편의점 앞에 고등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 안의 봉투는 달랐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잠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그는 정상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남은 배달을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고 동료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그가 서랍 속 봉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도 샤워를 하면서도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겁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경고일까요? 그걸 적어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그 문장을 썼을까요? 새벽 1시였습니다. 민주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퇴근하면서 서랍에 두고 오려다 무의식 중에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지 2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는 낡았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녹이 피어 있었고 그 아래 숫자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317. 민주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어딘가 보관함 열쇠처럼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지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여성의 필체처럼 부드럽고 둥그렇지만 편지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글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손이 떨리는 상태에서 억지로 눌러 쓴 것처럼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아마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이 편지들을 저에게 배달해 주신 분이실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민주는 천천히 다음 문장으로 눈을 옮겼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저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날의 저를 잊지 않으려고요. 그 집을 나온 날 그 결심을 지키려고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편지가 도착하면 저는 오늘도 잘 살아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편지를 배달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느려졌습니다. 이번 달 편지엔 열쇠를 넣었습니다. 직접 가져가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열쇠는 하동시 옛역앞 24시간 물품 보관소 317번 보관함의 열쇠입니다. 그 안에 제가 지난 10년간 스스로에게 보낸 편지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전부 다요. 읽어보셔도 됩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세요. 아무도 몰랐으면 했는데 이젠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저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민주는 편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자기 자신에게 보내온 여자. 10년 동안 그 집에서 나온 날의 결심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없는 여자. 박선영. 민주는 그 이름을 조용히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이름인데 이상하게도 오래 알아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그 이름이 적힌 봉투를 들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서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우체국에 전화해 연차를 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유를 말하지 않은 연차였습니다. 하동시 옛역은 폐역이 된 지 10수년이 넘었습니다. 한때는 하동시에서 제법 번화한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역 앞 광장에는 작은 시장이 열렸고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거나 빈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꼿꼿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24시간 무인 물품 보관소였습니다. 민주는 보관소 앞에서 한참 서성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317번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쇠를 꽂으려 하자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맞는가? 아직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미 편지를 열었고 이미 절반은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열쇠를 꽂았습니다.
보관함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갈색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단히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고 겉에는 아무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양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두께도 상당했습니다. 역 앞 광장 한켠에 아직 문을 열고 있는 작은 다방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시키고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묶음 고무줄로 날짜 순서대로 정리된 편지 봉투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0년 전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첫 번째 묶음의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선영아, 오늘로 그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됐어. 아직도 꿈을 꿔. 현관문을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던 그날 밤이. 하지만 기억해. 내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도망친 게 아니야. 살아남은 거야. 민주는 잠시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2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3번째, 5번째. 편지들은 일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쓰는 형식의 일기.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10년 전 결혼 생활에서 탈출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지역에서 손꼽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듯한 직업, 단정한 외모, 사람들 앞에서 항상 점잖은 태도. 하지만 그 집의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결혼 후 6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그것을 알게 되었고 4년을 견뎠습니다.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안이 이 도시에서 갖는 영향력이 두려웠습니다. 시청과 지역 경찰에 얽혀 있는 그 이름 석자가 지닌 무게를 선영은 결혼하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아니,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설마 자신이 직접 그 무게에 짓눌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떠났습니다. 편지들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의 편지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찾아오진 않을까? 아는 사람과 마주치진 않을까? 낯선 도시에서 혼자 일자리를 구하고 낯선 방에서 혼자 잠드는 날들. 선영은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쓰는 편지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편지의 문체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단단함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의 편지들에선 무언가 다른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이름, 장소, 사람들의 발언. 민주는 다방에서 2시간 넘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커피는 식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길게 기울어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편지들은 후반부로 갈수록 일기보다는 기록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단순히 도망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를 옮겨 다니면서도 조용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남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7년 차에 접어든 편지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재혼을 했다는 소식이 하동시에 퍼졌을 때 선영은 이미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과거 지인을 통해 하동시의 소식을 간간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2번째 아내는 결혼 후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혼 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조금씩 모아온 정보들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 아내의 친정 가족은 여전히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 남편 쪽에서 이혼 서류를 대리로 처리했다는 것, 두 번째 아내의 친구 중 일부는 실종 신고를 하려다가 이유 없이 포기했다는 것. 선영은 그 모든 것을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경로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마지막 두 묶음의 편지들에는 남편이 속해 있던 지역 개발, 모임의 비자금 관련 내용과 시청 관계자들의 이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10년치 한 여자의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민주는 다방을 나와 역 광장 벤치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 위에는 편지 묶음이 올려져 있었고 하늘은 어느새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박선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둘째, 이 편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박선영이 마지막으로 이 보관함을 찾은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최근 편지의 소인을 확인해 보면 그녀는 2달 전까지도 다른 도시에서 이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편지가 반송됐습니다. 수취인 없음. 박선영이 연하로 48번 길 그 집에 살지 않게 된 건 이미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수취인 없음 처리가 됐다는 건 그 주소에서 그녀의 우편물을 받아주던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선영 본인이 사라진 것이거나. 민주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출근 전 하동시 연하로 48번 길 3번지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빛바랜 외벽, 우편함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고 2층 우편함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세입자가 여러 번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1층 현관 옆에 작은 부동산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유리창에 붙은 매물 공고들. 민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소장이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집배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는 거부감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연하로 48, 2층에 오래전에 사셨던 박선영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소장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거기요. 10년도 더 됐죠.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남편은 워낙 집안이 있는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넘어갔고요. 이혼이요? 그렇게 정리됐다고 하던데. 근데 사람들 말이 많았어요. 부인이 워낙 갑자기 없어져서 소문이라는 게 뭐 무성하니까. 소장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남자 있잖아요. 2번째 결혼도 했는데 그 부인도 비슷하게 됐다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야 알지요, 뭐. 근데 다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워낙 집안이 있으니까. 민주는 소장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골목을 걷는 동안 편지 속 선영의 문장들이 겹쳐왔습니다. 그녀가 2번째 아내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썼던 문장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그 필체들.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겪은 일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편지들을 읽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민주는 그날 오후 우체국 행정 시스템에서 지난 10년간 그 주소로 발송된 편지들의 소인 지역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부산, 전주, 강릉, 인천, 광주, 제주, 대구. 선영은 10년 동안 전국 각지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달 빠짐없이 자신의 옛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주소는 아마도 그녀에게 하나의 닭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날 떠났던 자신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의식. 그리고 이제 편지가 반송됐습니다. 민주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분명했습니다.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317번 보관함에 되돌려 놓고 열쇠를 분실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가 끌어안아야 할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는 집배원이었습니다. 편지를 배달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 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선영 본인도 그 편지들을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부탁했을 뿐이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그냥 모른 척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지가 자꾸 머리를 두드렸습니다. 그 편지들엔 두 번째 아내의 실종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황, 날짜, 이름 발언들. 그리고 민주는 그것들이 단순한 풍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장도 다들 모른 척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른 척에 또 하나의 사람이 추가되는 게 민준 자신이어야 하는가. 더군다나 박선영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2달 전까지 편지를 보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사를 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던 편지가 갑자기 끊겼다는 건 어딘가 불길했습니다. 민주는 사흘째 되는 밤 편지 묶음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민준이 경찰서 앞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하동시 중앙우체국 집배원분 아니세요? 돌아보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 지쳐 보이는 안색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최지수라고 합니다. 박선영 언니의 후배예요. 민주는 굳었습니다. 지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이 사라지기 전 물품 보관소 열쇠 사본을 자신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만약 편지가 반송되면 그 집배원이 반드시 보관함을 열 것이라고. 어떤 근거도 없는 말이었지만 선영은 확신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지수는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2달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건 언니가 하동에 한번 다녀온다고 했을 때예요. 그 이후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아요. 하동에 다녀온다. 민주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고소장 초안이었습니다. 2번째 아내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 청구, 그리고 지역 모임 비리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선영의 직접 진술이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증언 없이는 수사를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지수가 민준이 들고 있는 편지 묶음을 바라봤습니다. 저 편지들이 있으면 달라요. 선영 언니의 친필이고 날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피해자의 장기 기록이자 진술서예요. 민주는 지수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편지 묶음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준과 지수가 편지 묶음을 들고 찾아간 것은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처음부터 지역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소장 말처럼 다들 모른 척하는 분위기 안에 경찰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수도권에 기반을 둔 독립탐사보도 매체였습니다. 지수가 1년 전부터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온 곳이었습니다. 선영과 함께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영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편지 묶음을 넘겨받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했고 기록의 신뢰성과 법적 활용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편지에 담긴 날짜들, 선영이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과 발언들, 두 번째 아내 실종 당일 정황에 대한 서술, 단독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관되게 쌓인 기록으로서 재수사를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가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그 3주 동안 민주는 평소처럼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구역을 돌고 같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동료들 눈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랍 속에는 선영의 편지 뒷면에 적힌 그 문장이 출력된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매일 한 번씩 꺼내 읽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날 하동 씨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년 전 한 여성이 결혼 생활에서 탈출해야 했던 이유, 두 번째 아내의 의문스러운 실종, 지역 유지의 아들을 중심으로 한 개발 모임의 비자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광역검찰청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경찰 일부도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보도 사흘 뒤 두 번째 아내의 친정 가족이 공식적으로 재수사 청구를 했습니다. 기사에는 딱 한 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10년 동안 같은 주소로 편지를 배달해온 한 집배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간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지수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찾았습니다. 무사해요. 민주는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2달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민준의 집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없음, 수기로 적힌 주소, 흰 봉투. 민주는 우편함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봉투를 뒤집었지만 뒷면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한 장이었습니다. 글씨는 익숙했습니다. 부드럽고 둥근 그 필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그날 떠난 제가 옳았다고 매달 한 번씩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편지를 배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것이 무슨 편지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우편함에 넣고 다음 집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편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 이 세상 어딘가에 내 이름이 적힌 편지가 도착하는 주소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주는 편지지를 오랫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애써 감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였으니까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22년 동안 집배원으로 일하면서 민주는 수백만 통의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통도 자신에게 온 적이 없었습니다. 집배원은 언제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편지가 자신에게 왔습니다. 그해 5월 민주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연차를 사흘 연속 냈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료들은 그냥 민준이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딱히 뭐가 달라진 건 아닌데 어딘가 가벼워진 것 같다고요. 웃는 표정이 조금 늘었다고요. 집배원 김민주는 그 후로도 하동시 중앙우체국에서 매일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편지 한 통 한 통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조심스럽게 손에 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10년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살아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용기가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묵묵히 전달하는 사람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